일본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2월 18일 총리관저에서 터진 폭탄 발언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야당은 즉각 책임을 물었고 중국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강한 경계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긴급 생방송에 출연한 일본 국회의원의 주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도쿄대학교 교수의 발언에 현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이미 졌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날 생방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본 핵무장 논의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국이 모두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국뿐입니다. 12월 18일 밤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기자단 앞에서 던진 폭탄 선언이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 확충, 러시아의 핵위협,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어요. 억지력 확보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존만으로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마지막 방위선은 일본 스스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발언이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에 보도되자마자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도쿄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속 교수 스즈키 마사토입니다. 평소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해왔기에 이번 발언에 관한 방송사의 섭외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그중 대본이 없는 긴급 생방송 출연을 선택해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후지모토 시니치 의원이 이미 와 있었어요. 자민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보수 강경파 정치인이죠. 그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뭔가 큰 걸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조명이 밝아지고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총리실 간부의 핵무장 발언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후지모토 의원에게 넘어갔어요. 후지모토 의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발언은 극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정직한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국제관계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톤으로 핵무장을 옹호하는 현직 의원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전후라는 기억에 묶여단 한 번도 스스로의 안보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됐구나.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발언 후에 하지만 평화헌법을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텐데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후지모토 의원이 책상 위에 자료를 펼치며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일본을 둘러싼 위협은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의 핵전력 증강입니다. 2020년 350개였던 핵탄두가 현재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둘째,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 심화입니다. 푸틴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셋째, 북한의 핵개발 지속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카메라맨들도 평소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진행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은 잠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을 한 단계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협만으로도 일본의 안보 환경은 이미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네 번째 위협을 말하지 않는 건 비겁합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일본이 가장 불편해하는 위협 하나를 우리는 애써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고개를 들어 스튜디오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뱉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스튜디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카메라맨 한 명이
살짝 몸을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이 카드를 꺼내는구나. 후지모토 의원은 멈추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관련된 어떠한 무기도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받아 실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핵무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후지모토 의원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핵잠수함은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군사 자산입니다. 핵의 능력, 핵 그 자체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들으며 반박할 포인트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지모토 의원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 어떠한 영역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준비해온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이제 일본만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한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규정까지 손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핵을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팩트체크를 해봤어요. 양국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심지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의에서 일본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일본이 가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 지위, 그걸 자신들도 갖겠다는 겁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절의 국가가 이제는 정체까지 표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논리에서 감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길을 쓰고 우리를 따라오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위치까지 온 과정 자체가 모두 일본을 따라온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아니라 어색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후지모토 의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습니다. 논리적 근거에서 시작했던 그의 주장이 어느새 감정적 비난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위대 기지 안의 전등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공급받는 자위대 기지의 전등 역시 핵무기가 됩니다. 핵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군사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후지모토 의원이 즉각 반발했어요. 그건 완전한 비약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아닙니다. 같은 핵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핵잠수함은 핵분열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것이고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는 에너지 생산, 후자는 폭발 무기죠.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제어된 핵분열 반응과 핵폭탄의 순간적인 연쇄 반응은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핵잠수함을 핵무기라고 부르는 건 자동차를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후지모토 의원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지금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논의가 감정으로 흐르게 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의원님께서 한국의 핵잠수함을 핵무기라고 하신다면 미국의 핵항모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프랑스의 핵잠수함은 어떻고요? 영국의 트라이던트 잠수함에 탑재된 핵추진 시스템도 핵무기가 됩니까? 후지모토 의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건 교수님 개인의 해석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은 지금 너무 물렁합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시선을 돌려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한국 같은 국가는 언제나 일본을 따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려 합니다. 자료를 보시죠.
후지모토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일본의 5개년 경제자립 계획을 그대로 복제한 정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씩 짚어갔어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수출 중심 공업화, 정부의 기업 육성 지원. 모든 핵심 요소가 일본을 모델로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1960년대 한국의 포항제철은 일본의 야와타제철소를 모델로 했고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의 조선기술은 가와사키중공업에서 배워온 거였습니다. 1980년대 삼성과 LG의 반도체 사업도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에서 시작됐죠. 후지모토 의원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제도도 기술도 모두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법제도, 행정체계, 모든 기본 구조 역시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도 일본을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반도체 기술조차 출발점은 일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단언했어요. 그들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후지모토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핵무장 논의조차 못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잠시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과거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했어요. 한국이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 일본의 정책을 참고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면 우리 일본의 5개년 경제자립 계획 역시 소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유래된 개념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틀 자체가 일본이 처음 만든 개념은 아니었죠. 후지모토 의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자는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행정이나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국이 일본을 따라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도 정확한 팩트를 봐야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이 1970년대부터 반도체 강국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원리를 따지면 미국의 벨 연구소,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시작된 기술이었죠. 우리는 그 기술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과 품질 혁신에 성공한 겁니다. 이것을 기술 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한국이 우리에게서 기술을 배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후지모토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우리 일본의 성취를 폄하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어 현재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위협, 북한 문제는 모두 실제 존재하는 위협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논할 때도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온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전후 일본이 선택한 국가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과연 일본에게 도움이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정치권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핵무장을 원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일본인들은 여전히 비핵 3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후지모토 의원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교수님, 그 원칙은 누가 정한 겁니까? 60년쯤 된 오래된 세 가지 규칙을 왜 그렇게 신성시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총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단언하듯 말했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가 가슴을 펴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자신감에 차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은 비핵 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이 승인한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롯카쇼무라에 있는 재처리 공장 말입니다. 이 시설은 연간 800톤의 사용 후핵 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약 44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탄두 6,000발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수십 년간 축적한 핵기술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기술도 갖고 있죠. H2A 로켓의 성공률은 98%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히타치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 일본이에요. 후지모토 의원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비핵 3원칙이라는 고집에 묶여 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가지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우리는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 사이 주변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핵탄두를 600개까지 늘렸고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 사용을 두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어요. 후지모토 의원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일본이 계속 수동적인 위치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잖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27번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허점투성이인 그의 주장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자료를 들춰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처리 시설 말입니다.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완공이 27번 연기됐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993년에 착공해서 당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27번의 연기를 거쳐서 현재 가동 목표 시점이 2026년도입니다. 33년째 짓고 있는 시설입니다. 건설 비용도 당초 7,700억 엔에서 현재 14조 9천억 엔으로 불어났어요. 거의 20배가 늘어난 겁니다. 저는 숫자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직 가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증,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 등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재처리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재처리는 프랑스의 아레바사와 영국의 셀라필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을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상업용 재처리 기술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후지모토 의원을 봤습니다. 플루토늄 44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국내 보유량은 약 8톤이며 나머지는 프랑스와 영국의 보관고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한 것으로 불순물이 많죠. 핵무기용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93% 이상의 순도가 필요한데 이를 무기급으로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세부적인 기술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H2A 로켓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성공률 98%라고 하셨는데 이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의 성공률입니다. 탄도미사일로 전용하려면 완전히 다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재진입체 기술, 정밀유도 시스템, 다탄두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런 기술들을 모두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ICBM급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건 2017년이었어요. 11년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모든 자원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일본이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서 똑같은 일을 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있어요. 기반 기술이 있다는 것과 실제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욱이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도 파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한 플루토늄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성급한 핵무장론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정말 생각한다면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쌓아온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불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근거로 한 성급한 결정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는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실 일본이 망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핵무장입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후지모토 의원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게 망하기 위한 길이라니요. 후지모토 의원의 말투가 살짝 날카로워졌어요. 교수님, 혹시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실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우리는 출발선에 서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에는 비핵 3원칙이 있고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핵무장으로 가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정치적 합의, 국민 여론, 법적 정비까지 고려하면 핵 개발의 출발선에 서는 데만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을 예로 들자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앞서 후지모토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이어받았어요.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의 국가입니다.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눈앞에 존재하죠. 핵무장의 필요성과 명분이 이미 갖춰진 나라라는 겁니다. 국민적 동해 차원에서도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핵무장 논의가 이어져 왔고 국민적 관심도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0%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돌아봤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핵 3원칙 수정의 절반 정도만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적 한계입니다. 설령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오늘 당장 핵 개발을 시작해도 현실적인 벽이 있어요. 저는 일본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플루토늄을 무기급으로 정제하는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핵무기가 유의미한 공격 수단이 되려면 탄도미사일이 필수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즉시 반박했어요. 아까부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군사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도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탄두만 바꾸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일본이 보유한 건 순항미사일입니다. 제트 엔진으로 저고도를 활공하는 방식이에요. 최고 속도는 마하 1 정도이고 사거리는 1000km 내외죠. 저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처럼 날개로 양력을 만들어 비행합니다.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는 있지만 비행 시간이 길고 요격당할 위험이 높아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경우 개량형이라고 해도 최대 사거리 1500km 정도입니다. 속도도 아음속이죠. 하지만
진짜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핵폭탄이 진짜 무기가 되려면 우주로 올라갔다가 지구로 재진입해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죠. 이때 속도는 마하 20 이상에 달합니다. 순항미사일의 20배가 넘는 속도예요. 이런 속도에서는 현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중요한 건 비행 시간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베이징을 타격한다고 가정해보죠. 순항미사일의 경우 1500km를 마하 1로 날아가면 약 75분이 걸립니다. 상대방이 요격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해요. 하지만 탄도미사일이라면 같은 거리를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시간이죠. 그리고 핵무기는 정확성보다는 파괴력과 심리적 위협이 핵심입니다. 저는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로 핵탄두를 운반한다면 비행 중 격추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로서의 억제 효과가 크게 떨어져요. 반면 탄도미사일은 발사 즉시 적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의 핵심이에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현황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는 아직 시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순항미사일의 발전된 형태예요. 극초음속이라고 하지만 마하 5에서 10 수준으로 여전히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속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겐 현재 핵탄두를 쏠 수단이 없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반문했어요. 그럼 그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아무도 완성하지 못한 걸 모두가 동시에 만들기 시작한다면 일본이 가진 기술력이야말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후지모토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재처리 기술부터 개발하고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야 하죠. 그 모든 걸 갖추는데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이번엔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한국은 재처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 이미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현재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고 최근에는 체코에도 수주했죠.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는 건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월성 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방사능 물질 취급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처리 시설이 한국에 들어서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뒤 덧붙였어요. 이는 우리 일본의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30년 넘게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탄도미사일을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게 핵무기급 미사일이라는 겁니까? 후지모토 의원이 반문했어요.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약 300km급 탄도미사일입니다.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300km라면 북한만 염두에 둔 단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후지모토 의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공식 용도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지하 100m 이하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타격 무기죠. 중요한 건 사거리가 아니라 탄두 중량입니다. 현무5의 탄두 중량은 약 8톤으로 평가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미니트맨3 핵미사일 탄두 중량은 약 1.2톤 수준입니다. 저는 비교를 제시했어요.
현무5가 미국 핵미사일보다 6배 이상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역학의 기본 법칙을 보면 추진체가 같을 때 탄두가 가벼울수록 사거리는 크게 늘어납니다. 저는 물리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현재 8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1톤급 핵탄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 설계 이론에 따르면 탄두 중량이 8분의 1로 줄어들 때 사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00km에서 약 50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000km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리적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5000km면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 모스크바, 뭄바이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범주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을 언급했어요. 현무5는 고체 연료 방식입니다.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즉시 발사가 가능하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또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로 3단 로켓 기술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이 기술을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 있어요. 분석의 영역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미 ICBM에 준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후지모토 의원을 바라봤어요. 사실상 한국이야말로 핵무장에 가장 근접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이 핵을 논하고 핵 개발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느리고 가장 불리한 경주를 스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핵무기를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7일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며 중국과의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졸리비기 사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시사했죠. 이 발언 하나로 중일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제재, 문화 교류 중단, 심지어 주 오사카 총영사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강경 발언까지 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한국과는 독도라는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고요. 12월 9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를 앞둔 시점에서 말이에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했다는 이유로 자위대 기지 급유마저 거부했죠. 우리가 과연 누군가와의 갈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후지모토 의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총리는 분명 지지율을 위해 한 정치적 발언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잃을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독도 문제에서까지 한국 편을 들며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바꾸려 들고 있어요. 11월 18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한국의 항의를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를 유발하고 있다며 침략 역사를 반성하라고 했어요. 베이징 외교부가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을 지지한 발언을 보셨습니까? 과거 중국이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 개입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1980년대 역사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2012년 독도 갈등, 2019년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까지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벌어져도 항상 방관자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는 일본과 치열하게 대립하면서도 독도 문제만큼은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한국 편을 들까요? 중국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에서 한국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일본, 미국, 한국의 삼국 협력이 강화되는 걸 막으려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어요. 12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푸충 중국 대사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군국주의나 파시즘 부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치밀한 외교 전략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현재 일본의 관광객 수치를 보십시오. 2025년 11월 기준 한국인 관광객은 8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56만 2천 명으로 3% 증가에 그쳤어요. 올해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적 타격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적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과 갈등을 빚으면 중국이 개입해서 더 복잡해집니다. 중국과 대립하면 한국마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핵무장 논의는 이런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월 16일 기존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한다고 했지만 발언 철회는 거부했습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핵무장 주장은 우리의 모든 외교 카드를 날려버릴 최악의 선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과연 이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말이죠.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에만 집중하며 실리를 취하고 있어요. TSMC의 미국 공장 건설, 첨단 칩 기술 독점 등으로 말이죠. 한국은 어떤가요? 가만히 앉아서 쏟아지는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400만 명, 중국인이 600만 명입니다. 갈등이 심화될수록 손해보는 건 우리뿐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들보다 영리하게 승부하던 국가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과거 전략을 되돌아봤어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모두가 외면하던 소형차에 집중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이 대형차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연비 좋은 코롤라와 시빅으로 시장을 장악했죠. 철강에서 밀릴 땐 정밀 가공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신일본 제철이 대량 생산해서 한국의 포스코에 밀렸을 때 특수강과 고급 소재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모두가 디지털에 집중할 때 우리는 캐논의 프린터로 종이 인쇄 시장의 입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핵심 산업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비와 소재, 부품에 투자하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어요. 시네스 화학의 실리콘 웨이퍼, 도쿄 일렉트론의 반도체 장비처럼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늘 정면 승부를 피했기에 늘 이겨왔습니다. 저는 단언했어요. 하지만 이번 총리실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일본답지 못한 최악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의 절반은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 내부의 국민적 합의조차 갖추지 못한 주장으로 우리는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지모토 의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강한 일본이 되려면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건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했어요.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을 보십시오. 그때 일본이 세계 경제를 좌우했을 때 일본에게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 도요타의 자동차, 파나소닉의 가전제품이 세계를 석권했을 때 필요했던 건 핵무기가 아니라 혁신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다시 강해지려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술, 모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강점을 언급했어요. 탄소 섬유에서는 도레이가,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에서는 아사히카세이가, 정밀 화학에서는 미쓰비시 케미컬이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도쿄 일렉트론과 시네스 화학의 실리콘 웨이퍼는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문제는 이런 강점을 키우는 대신 핵무장이나 한국을 따라 핵추진 잠수함을 얻으려 애쓰는 위험한 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이 선점한 HBM, 배터리,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투자 비용을 쏟아부어도 결국 후발주자로서 영원한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이 만드는 배터리의 분리막을 공급해서 수익을 냅니다. 삼성이 만드는
HBM 메모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팔고 있어요. 굳이 그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생태계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가장 잘하는 전략이에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건 말입니다. 굳이 그들을 이기려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좋은 구조에 올라탄 상황입니다. 핵무장은 일본이 가장 잘 써왔던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선택입니다. 신뢰받는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라는 지위 말입니다. 그 신뢰 때문에 일본은 수십 년간 안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 진짜 강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총을 들지 않아도 모든 나라가 일본과 거래하고 싶어 했을 때였습니다. 핵무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